이혼 일주일 후 나는 전 남편의 결혼식에 갔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신부를 보고 나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석 체크를 위해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가 원목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박서연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쓰는 식탁 표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봉투는 그녀가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택배를 가져다주는 사설 택배기사가 아니라 걱정스러운 표정의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우체국 집배원이 전달해준 것이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다. 왼쪽 상단 구석에 희미하게 찍힌 가정법원의 직위는 그 자체로 충분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3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 3시간 동안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그 무생물이 만지면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12층 아파트 창밖으로 서울은 평소처럼 움직였다. 차량들의 소음, 가끔씩 울리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미세먼지로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 바깥 세상은 그녀에게 무심한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5년. 5년 동안 그녀는 강민준의 곁에서 잠이 깼다. 5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매일 아침 내리는 커피 향을 외웠다. 민준이 경제 뉴스를 읽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과 주말에 코미디 영화를 보며 드물게 터뜨리던 그의 시원한 웃음소리까지. 5년 동안 그녀는 민준이 말하던 다디 되기 위해 헌신했다. 잔혹한 기업 3개의 폭풍우와 싸운 후 그가 닻을 내릴 곳.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서연은 민준에게 더 이상 닻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시할 수 있는 호화로운 요트가 필요했다. 나한테는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해. 서연아. 이 봉투가 오기 한 달 전, 그날 밤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 아래에서 차가운 보석 양탄자처럼 반짝였다. 내 걸음에 보조를 맞출 수 있고, 내 비즈니스 모임에 어울릴 수 있고, 내 인맥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파트너 말이야.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작업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에게 자유와 창의력을 주는 일이었다. 내 일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아?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너무나 잘 아는 실망감이 섞인 한숨이었다. 좋은 취미야, 자기야.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커리어, 야망, 이미지에 대한 거야. 새로 온 김 부장님 아내를 봐. 투자은행가잖아. 그 두 사람은 정말 강력한 파워 커플이야.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의 눈에 비친 자신이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실적이 떨어진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무시했던 미묘한 비판들이 이제 칼날처럼 느껴졌다. 너무 편안하다고 여겨지는 그녀의 옷차림, 깊이가 없다고 치부되는 소설과 독립영화에 대한 그녀의 관심, 민준이 인맥 관리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모님들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것. 민준은 아내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브랜드 앰베서더를 원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녀의 모든 소박함과 자신만의 세계로 그 오디션에서 탈락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마침내 갈색 봉투를 집었다. 종이는 거칠고 값싼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공식적인 타자체와 인지가 붙은 A사 용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이혼 서류, 박서연과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너무 메마르고 너무 지쳐서 울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저 엄청난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폐에서 모든 공기를,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색을 빨아들인 것 같았다. 5년은 길고 아름다운 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낯선 텅 빈 방에서 깨어났다. 5년이 종이 한 장으로 청산되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일주일이 한 세기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한때 그들의 사랑의 증인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의 박물관으로 변했다. 침대 오른쪽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욕실 선반에는 아직도 민준의 쉐이빙 폼 잔여물이 남아 있었고 그 향기는 그의 기억처럼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서연은 그것을 버릴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일을 하려고 애썼다. 오랜 클라이언트가 로고 수정을 보내왔다. 하지만 화면을 볼 때마다 선과 색들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이메일에 답장했다. 그녀는 정말로 아팠다. 그녀의 마음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음식은 맛을 잃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다. 소리 없는 텔레비전 쇼를 보며 상자째로 먹었다.
한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잔인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퇴근하는 민준을 놀라게 하는 것을 즐겼다. 이제 그 부엌은 유령으로 가득 찬 금지된 구역이 되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망가진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반복해서 재생했다. 넌 발전이 없어. 서연아! 사랑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이해해주길 바라. 이건 너에 대한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거야. 나에 대한 게 아니라고. 서연은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히 그에 대한 것이었다. 이것은 민준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든 결점에 대한 것이었다. 야망이 부족하고, 품위가 부족하고, 부족하고, 또 부족했다. 5년 동안 그녀는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평온한 삶과 작은 성취들에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의 척도는 달랐다. 민준의 척도는 마천루였고 서연의 척도는 꽃밭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대학 시절부터 절친인 지혜가 음식으로 가득 찬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들이닥쳤다. 평소 명랑하던 지혜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만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곧장 커튼을 쳤다. 매서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네가 여기서 썩어가는 꼴은 못 봐. 강민주는 네 눈물 한 방울도 받을 자격이 없어. 서연은 그저 눈을 깜빡였다. 눈이 부셨다. 나 안 울어. 그녀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더 나빠. 지혜가 쇼핑백에서 내용물을 꺼내며 쏘아붙였다. 따뜻한 닭곰탕, 신선한 과일, 그리고 값비싼 초콜릿 한 상자. 넌 스스로를 말려 죽이고 있어. 이거 먹어. 서연은 로봇처럼 따랐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공허함 외에 다른 것, 즉 온기를 느꼈다. 지혜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별말 없이 그녀가 조용히 먹는 것을 지켜봐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닻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지혜가 돌아간 후 서연은 일주일 동안 미뤄왔던 일을 했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커피잔, CEO of my own world라고 쓰인 짙은 남색 세라믹 잔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깨끗이 씻었다. 그녀는 잔을 말려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작은 발걸음이었고 상징적인 장례식이었다. 민준의 물건 하나를 치웠다. 아직 수천 개의 다른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전투 하나에서 승리했다. 이혼 서류가 도착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인 7번째 날 아침,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하려던 서연은 아침 순찰을 나온 지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두툼한 봉투를 내미는 또 다른 배달원만 있었다. 박서연 씨, 앞으로 온 겁니다. 배달원이 말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것을 받았다. 이 봉투는 달랐다. 아이보리색이었고 종이의 질감이 비쌌으며 은은한 백합 향수 냄새가 풍겼다. 구석에는 민준이 회사 행사를 위해 자주 이용하던 고급 이벤트 기획사 로고가 찍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그 봉투를 식탁으로 가져갔다. 일주일 전 이혼 서류를 보며 슬퍼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우아한 밀랍 봉인을 뜯을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안에는 반짝이는 금색 캘리그래피로 쓰인 더 두꺼운 카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 피로연애 귀하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 아름답게 새겨진 2개의 이름을 읽었다. 강민준, 그리고 오유나. 서연의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민준이 재혼을 한다고. 오유나라는 이름이 낯설게 눈을 찔렀다. 누구지? 언제? 서연은 눈을 부릅뜨고 계속 읽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일시, 2025년 8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볼룸, 이번 주 토요일, 이틀 후. 서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민준이 그녀가 아직 그의 아내였을 때, 민준이 아직 그녀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을 때, 민준이 나한테는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해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훨씬 전부터 계획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론을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대체자를 찾아냈던 것이다. 일주일 전 느꼈던 고통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깊고 계획적인 배신이었다. 그녀는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가 식기도 전에 이미 대체되었다.
자신에 대한 민준의 모든 비판과 불평이 이제는 끔찍하고 새로운 맥락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오유나라는 여자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고 원목의 차가움이 팔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보리색 초대장은 마치 불쏘시개처럼 손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감전된 듯 그것을 떨어뜨렸다. 카드는 바닥에 얼굴을 위로 한 채 떨어졌다. 두 이름, 민준과 유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그녀 결혼에 관해 마지막 못이 밝혔다. 그녀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분명 지혜일 것이다. 서연은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말할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초대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배신의 작은 기념비. 어떻게 민준이 이렇게 잔인하게 그녀에게 이 초대장을 보낼 수 있었을까? 목적이 뭘까? 그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서연이 얼마나 빨리 대체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15번째 울린 후에 서연은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그 빌어먹을 초대장 봤어? 지혜의 목소리는 총소리 같았다. 그녀도 분명 초대받았을 것이다. 민준은 그들이 절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봤어.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거 버려. 서연아, 태워버려. 그 악마가 널 다시는 중독시키게 놔두지 마. 그가 이런 짓을 할 배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도 믿기지 않아. 서연이 속삭였다. 들어봐.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우리 가평이든 어디든 가자. 일요일까지 이 도시에서 멀리 떠나는 거야. 그 저주받은 주말은 아예 없었던 셈 치자.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아니, 당연히 그 사람 결혼식에 안 갈 거야, 지혜야. 내 말은 가평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나 괜찮아. 그건 그녀가 평생 한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결혼식에 대한 모든 생각을 차단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지혜를 간신히 진정시킨 후 서연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초대장은 다시 식탁 위에 놓여 산산조각 난 그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안 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것이 논리적인 반응이었다.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결혼하는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신급의 자기 학대였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구경거리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동정의 대상, 가십의 소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미치고 위험한 또 다른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왜 안 돼?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하지만 점점 더 강해졌다. 민주는 그들의 이별에 대한 모든 서사를 써내려갔다. 민주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성공한 주인공이었다. 반면 서연은 과거에 버려진 비참한 조연이었다. 민준이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그 결혼식에 가는 것. 그것은 그 통제권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되찾아오는 방법이 될 것이었다.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구석에서 울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당당하게 그곳에 나타나서 그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게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항의 행위였다. 그녀 안에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지혜처럼 들리는 이성의 목소리는 그것이 그녀를 상처 입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 고통과 배신에서 태어난 새로운 목소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 책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했다. 이 유령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그의 그림자가 평생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녀의 결정은 확고해졌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가슴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는 차가운 결의의 얇은 층이 있었다. 그녀는 갈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승리 파티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마지막 공연의 티켓을 산 관객으로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지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나 그 결혼식 갈 거야. 지혜의 답장은 순식간에 왔다. 물음표 3개, 그리고 터지는 얼굴 이모티콘.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서연은 자신이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백화점 중 한 곳에 있는 값비싼 부티크에 갔다. 민준이 항상 칭찬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고 느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다. 오늘 그녀는 그 세계를 정복할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드레스를 찾지 않았다. 나를 바라고 소리치는 새빨간 드레스나 애도를 암시하는 검은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건 너무 뻔했다. 그건 민준의 게임에 놀아나는 것이었다. 서연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갑옷을 찾고 있었다. 아주 세련된 점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저녁 행사에 입을 드레스를 찾고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드레스들 사이를 지나갔고 다른 옷들과 조금 떨어져 걸려있는 드레스 하나의 눈길이 멈췄다. 그 드레스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고 있었다. 비온 뒤 숲처럼 깊은 에메랄드 그린 색이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지극히 우아했다. 쇄골을 드러내는 보트넥의 무릎 기장, A라인 드레스였다. 세틴 두체스 실크 소재는 완벽하게 떨어질 것처럼 보였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물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넓은 피팅룸 안에서 서연은 그 드레스를 입었다. 지퍼가 부드럽게 올라갔고 그녀가 큰 거울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는 숨을 참았다. 드레스는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 색은 그녀의 건강한 피부를 빛나게 했다. 디자인은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가는 허리를 강조했다. 드레스는 평온함, 힘, 그리고 성숙한 우아함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이것은 너무 캐주얼하다고 항상 비판받던 민준의 아내 서연의 드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서연의 드레스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상심한 여인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준비하는 여왕을 보았다. 민준 옆의 왕좌가 아니라 그녀 자신만의 왕국의 왕좌였다. 완벽해.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샀다. 누드톤의 하이힐과 심플한 샴페인 골드 클러치백과 함께 그녀는 가격표를 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누구의 승인도 없이 아름다운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토요일 저녁 서연의 아파트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어둡고 억압적이지 않았다. 부드러운 비누와 로션 향이 공기를 채웠다. 침대 위에는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가 약속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얇은 파운데이션, 건강한 혈색을 주는 블러셔, 속눈썹을 올려주는 마스카라, 그리고 입술을 돋보이게 하는 누드로즈색 립스틱. 긴 머리는 어깨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웨이브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저녁 6시 30분. 그녀는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방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인은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똑바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자세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피부에 닿는 시원한 실크의 감촉을 느꼈다. 긴장감은 여전히 있었다. 뱃속에서 희미하게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결이라는 강철층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클러치백을 들고 휴대폰과 열쇠를 넣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그녀는 부엌 쪽을 흘끗 보았다. 그 파란 컵이 보관된 찬장을, 옅은 미소.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그려졌다. 이건 그를 위한 게 아니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그녀는 음악을 마주할 것이었다. 그녀는 쇼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거의 저속할 정도의 화려함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메인 로비는 너무 넓어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마저 높이 솟은 천장에 삼켜지는 듯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황금빛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백합 향기. 초대장의 향수와 같은 꽃향기가 디자이너 정장과 실크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고 지나가는 하객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섞였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부우, 지위, 그리고 성공에 대한 선언. 민준의 진정한 세계였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발렛 직원에게 차키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방패처럼 느껴졌고 얇지만 중요한 자신감의 층을 더해주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흐름을 거슬러 걷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생각은 5년 전 민준과의 결혼식으로 향했다. 그 행사는 작은 레스토랑의 뒷마당에서 열렸다. 지혜와 함께 직접 설치한 정원등 불빛 아래에서 장식은 그들이 직접 엮은 들꽃이었고 음식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박한 케이터링이었다.
행사는 따뜻하고 친밀하며 진심 어린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완벽해. 우리가 완벽해. 언제부터 그 소박한 완벽함이 그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된 걸까? 웨이터가 샴페인 한 잔을 권하자 서연은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떨리는 손에 무언가 줄 것이 필요해서 잔을 받았다. 그녀는 조각된 큰 기둥 근처에 약간 숨겨진 장소를 찾았다. 그곳은 주목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서도 방 전체를 꽤 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보였다. 민준이 일하는 회사의 임원들, 잡지에서 얼굴을 자주 보던 사교계 명사들, 예전에 그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민준의 먼 친척들. 그들 모두가 여기에 와서 미소 짓고 잡담을 나누며 이 웅장한 쇼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마치 낯선 부족의 의식을 관찰하는 인류학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몇몇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파티의 유령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민주는 웅장한 주례단상이 마련된 작은 무대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빛나고 있었다.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그가 입은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건장한 몸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서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비즈니스 행사에서 짓던 옅고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라 눈가에 작은 주름을 만들며 눈까지 웃는 진심, 어린 환한 미소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배가 나온 늙은 남자의 농담에 반응하며 그 남자는 분명 중요한 고객일 것이었다. 그는 그 남자의 등을 두드리며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권위 있고 너무나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그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날카롭고 예기치 못했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충격이 서연의 명치를 강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방어, 갑옷, 강철 같은 결의가 그 미소 한 번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이런 기분이구나. 한때 내 세상의 중심이었던 사람이나 없이도 저렇게 행복한 것을 보는 것,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는 것, 사악한 속삭임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내가 그가 원하는 여자가 되려고 했다면 어쩌면 내가 저기 서 있었을 텐데, 저 미소의 이유가 되었을 텐데.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샴페인 잔을 더 꽉 쥐었다. 그녀는 억지로 그 생각을 떨쳐냈다. 문제는 내가 노력을 덜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가 다른 사람을 원했다는 거야. 그의 야망의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는 여자를 원했던 거야. 그냥 그의 인생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서연이 아니라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더 맑은 시선으로. 그녀는 근처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는 민준의 부모님을 보았다. 항상 서연의 요리를 미묘하게 비판하던 그의 어머니. 서연에게 언제 진짜 직장을 구할 거냐고 물었던 그의 아버지. 오늘 밤 그들은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당연했다. 그들의 아들이 마침내 그들이 항상 원했던 것을 얻었으니까. 단순한 결혼이 아닌 동맹을,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씁쓸한 깨달음이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는 사막에 장미를 심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볼룸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주례단상 무대와 방 중앙의 붉은 카펫길만 밝은 조명을 받았다. 구석에 있던 현악 사중주단의 부드러운 음악이 멈추고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위한 이 최고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고개가 무대를 향했다. 서연의 심장이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손에 든 잔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웠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면서도 이 장을 영원히 닫기 위해 필요했던 순간. 잠시 후 젊고 비전 있는 리더이자 오늘 밤의 왕자님인 신랑 강민준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짧게 손을 흔들었다.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그의 눈은 볼룸 정문을 향해 반짝였다. 그는 가장 큰 트로피를 받을 우승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극적으로 변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왕자님이 그의 영혼의 반쪽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 천사. 내빈 여러분, 가장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신부, 오윤아님입니다.
웅장하고 감성적인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섰다. 그들의 휴대폰이 그 순간을 담기 위해 치켜 올라갔다. 붉은 카페 끝에 있는 거대한 이중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며 눈부신 흰 빛을 뿜어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의 구현체를 볼 준비를 했다. 키가 훤칠한 여자, 아마도 모델이나 재벌가의 딸. 그녀의 외모만으로도 민준이 왜 그녀를 떠났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한 사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를 부수거나 혹은 해방시킬 마지막 일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열린 문 틈으로 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녀의 드레스는 압도적이었다. 아이보리색의 풍성한 벨라인 드레스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별가루처럼 반짝이는 수천 개의 작은 크리스털이 박혀 있었다. 긴 베일이 바닥까지 늘어져 그녀의 얼굴을 우아한 신비 속에 감추었다. 그녀의 걸음은 붉은 카펫 위에서 느리고 우아하며 자신감이 넘쳤다. 하객들은 감탄사를 터뜨렸고 정말 예쁘다, 완벽하다는 속삭임이 서연의 주위에서 들렸다. 서연의 속은 더욱 쓰려왔다. 당연히 완벽하겠지. 민주는 그 이하의 것은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여자는 계속 걸었다.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민준이 있는 무대로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연은 아직 그녀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 그저 윤곽만 보일 뿐이었다. 익숙한 몸의 자세. 걸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그 여자에 대한 무언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서연의 기억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신부가 무대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예비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스포트라이트의 빛이 그녀의 얇은 베일을 뚫고 들어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 특징을 비추었다. 그리고 서연의 세상은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떨어져 아무도 듣지 못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녀의 눈이 그녀를 속이는 것이 틀림없었다. 조명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혹은 슬픔이 그녀를 환각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 여자, 유나는 계속 걸어 민준 앞에 도착했다. 신랑은 계획된 연극적인 동작으로 아내의 얼굴에서 베일을 걷어 올렸다. 이제 그 얼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서연이 볼 수 있도록 밝은 빛 아래 명확하게 드러났다. 똑같은 미소, 똑같은 아몬드 모양의 눈, 웃을 때 오른쪽 뺨에 생기는 보조개, 높은 광대뼈, 심지어 왼쪽 입술 위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재단에 서 있는 여자, 그녀의 전 남편과 결혼할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박서연의 완벽한 거울상이었다. 정적. 방 안에서는 아니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하객들은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으니까. 정적은 서연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뇌는 불가능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놀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싸웠다. 그녀는 자신과 닮은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호화로운 웨딩드레스로 감싸인 또 다른 버전의 자신이 방금 자신과 이혼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다. 작은 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다. 억눌린 허수음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마침내 댐이 무너졌다. 서연은 웃었다.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다. 예의 바른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폭발적이고 히스테리하며 억제할 수 없는 웃음이었다. 그녀는 너무 심하게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였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배를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격렬한 웃음에서 나온 눈물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볼룸의 엄숙한 분위기를 갈랐다. 흐르던 음악이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 부적절한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그들은 기둥 근처에서 자신의 웃음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을 발견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짊어졌던 모든 고통, 굴욕, 그리고 무가치함의 감정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는 터무니없고 지극히 우스꽝스러운 깨달음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게 강민준의 꿈의 여인이었어. 투자은행가도 아니고 사교계 명사도 아니었어. 그의 꿈의 여인은 서연이. 그가 처음부터 자신의 뜻대로 빚어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이었던 거야. 5년의 역사와 이미 형성된 성격이라는 부담 없이. 민주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이미지에 집착했고
진짜 서연은 그 틀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비슷한 새로운 찰흙을 찾아 다시 빚어낸 것이었다. 얼마나 한심한가, 얼마나 미쳤는가, 얼마나 웃긴가. 무대 위에서 민준의 승리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웃음소리. 그의 눈이 군중을 훑다가 서연에게 멈췄다. 그의 행복한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엄청난 분노와 굴욕감으로 붉어졌다. 그는 유나, 즉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가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진짜 서연을 다시 보았다. 그의 눈에 공황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그가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야 할 한 여자의 웃음소리에 의해 방금 파괴되었다. 신부인 유나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의아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이나 하객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웃고 또 웃으며 자신의 시스템에서 모든 독을 배출했다. 그 웃음은 그녀의 독립선언이었다. 조용해진 볼룸 전체에 울려 퍼진 그 웃음은 완벽한 결혼식의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느꼈다. 서연의 웃음이 마침내 잦아들었다. 이상한 흐느낌의 흔적을 남기며 슬픔의 흐느낌이 아니라 완전한 안도감의 흐느낌이었다. 마치 재앙에서 막 살아남은 사람처럼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음악은 완전히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 어색한 정적 속에서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낀 건장한 남자 2명이 빠르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낮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지혜가 그녀의 곁에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했지만 눈에는 맹렬한 의리가 번뜩였다. 제가 처리할게요. 지혜가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연에게 속삭였다. 가자, 서연아. 이 서커스판에서 나가자. 지혜의 부축을 받으며 서연은 볼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수백 쌍의 시선이 작은 바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수치심은 웃음과 함께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턱을 살짝 들고 똑바로 앞을 보았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갈 때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여자 전 부인이잖아. 그치? 정말 뻔뻔하네. 불쌍하다. 아직 미련을 못 버렸나 봐. 그들은 틀렸다. 오, 그들은 얼마나 틀렸는가. 그녀는 방금 화려하게 미련을 버렸다. 그들이 출구에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시선은 우연히 무대 위의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전 남편의 얼굴에 드러난 분노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서연은 수십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그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옆에서 신부 유나, 즉 쌍둥이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슴처럼 창백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것이 볼륨문이 그녀의 뒤에서 닫히기 전 서연의 마음에 기록된 마지막 이미지였다. 그 드라마를 침묵시키며 습하고 오염된 서울의 밤 공기가 그녀가 평생 들이마신 산소 중 가장 신선하게 느껴졌다. 조금 더 조용한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렸다. 히스테리한 웃음은 이제 완전히 눈물로 녹아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지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혜는 그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울어 서연아. 다 쏟아내. 그녀가 속삭였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서연은 울었다. 민준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결혼을 위해서도 배신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인생의 부조리함 때문에 울었다. 그녀는 방금 한 남자의 집착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반대편으로 상처 없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그 심연이 너무나 얕고 한심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울었다. 서연의 아파트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이전 밤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는 옷장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더 이상 갑옷이 아니라 그녀가 이긴 기묘한 전투의 기념품으로서. 지혜는 따뜻한 제스민 차를 끓여주었고 그 향긋한 향이 둘 사이의 편안한 침묵을 채웠다. 그래서 서연이 차를 반쯤 마신 후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신부가. 내 쌍둥이였어? 쌍둥이가 아니야. 서연이 말을 잘랐다. 슬픈 어조가 아니라 방금 경력상 가장 이상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의 어조였다.
그녀는 맞은편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새 아내를 찾은 게 아니었어. 지혜야. 그는 캐스팅을 한 거야. 지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돼. 그의 모든 비판, 모든 불평들, 그건 그가 나에게 불행해서가 아니었어. 진짜 박서연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대본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연의 생각은 과거로 날아가 이제는 끔찍한 그림을 형성하는 퍼즐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는 민준이 서연의 대학 시절 앨범 사진 보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해냈다. 그때 네가 더 자유분방했어. 더 자유로웠지. 그가 한 번 말했다. 서연은 그것을 향수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민준이 그의 프로토타입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종종 그녀의 취향이 아닌 스타일의 옷을 사주거나 어떤 여배우처럼 머리를 자르라고 제안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서연은 항상 그것을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며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제안이 아니라 캐릭터를 수정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정점은 서연이 더 명망 있는 회사 직장을 찾는 대신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진지하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민준이 보인 분노였다. 민준은 그녀를 고집불통이라고 불렀다. 이제 서연은 이해했다. 그것은 그의 창조물이 자유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가 용납할 수 없는 생산 결함. 그는 내가 변하길 원하지 않았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새로운 깨달음으로 번뜩였다. 그는 나를 고치는 걸 포기했어. 그래서 아직 비어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은 거야. 처음부터 자신의 완벽한 서연 버전으로 빚어낼 수 있는 사람을. 지혜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이해가 그녀의 얼굴에 뒤섞였다. 서연아,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이코패스의 집착이지. 나도 알아.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가벼움을 느꼈다. 충분히 좋지 않다는 부담감이 그녀의 어깨에서 완전히 걷혔다. 그녀는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민준의 불가능한 환상이었다. 나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지혜야. 그가 불쌍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면 자기가 버린 사람의 복제품을 만들어야 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 깨달음을 처리하느라 너무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친 작가에게 버려진 초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에 감사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나라는 불쌍한 여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대본 속 주인공으로 갇히게 되었다. 제주도 울루와투의 한 프라이빗 빌라에서의 신혼여행은 천국이어야 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일몰을 마주한 개인 수영장, 그리고 7성급 서비스, 평생 보육원의 소박함과 좁은 고시원 방만 알았던 유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멜로디에는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 불협화음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자기야, 커피 좀 가져다 줄래? 셋째 날 아침 민준이 부탁했다. 늘 마시던 대로. 커피 2스푼, 설탕 반 스푼. 유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이 그 비율을 알려줬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민준은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완벽해. 내 손이 내 커피를 만들어주는 데는 정말 최고야. 서연, 아니, 유나. 3일 동안 3번째였다. 민준의 혀가 헛나온 것이. 매번 그는 재빨리 정정했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났다. 유나는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기 시작했다. 밤에는 민준이 그녀에게 남색 실크 잠옷을 입으라고 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이런 드레스가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유나는 그것을 입었지만 민준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은 또한 그녀에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한 무더기를 사주었다. 읽어봐. 분명 좋아할 거야. 이야기는 이상하지만 생각하게 만들지.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유나는 읽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역사 로맨스 소설을 더 좋아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준의 얼굴에 희미한 실망감이 스쳤다. 오, 나는 내 취향이 같은 줄 알았는데? 절정은 그들이 해변을 걸을 때였다. 유나는 파도를 쫓아 달리는 작은 강아지를 보고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고 높았다. 민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미소는 약간 어색했다. 웃음소리가 다르네. 그래. 그 문장은 가벼운 어조로 말해졌지만 유나에게는 뺨을 맞는 것 같았다. 다르다고?
누구와 다르다는 거지? 당연히 그들의 결혼식에서 히스테리하게 웃던 여자와 그녀와 얼굴이 똑같은 여자. 민준이 항상 이름을 잘못 부르는 여자. 유나는 자신의 황금 세장 안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비쳤다. 이 호화로운 삶, 새로운 사회적 지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유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서연 2호였고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결혼식 일주일 후 유나에 대한 서연의 동정심은 적극적인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거미줄에 갇힌 여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서연이 지혜에게 전화로 말했다. 나한테 맡겨. 지혜가 대답했다. 그녀는 흥미로운 새로운 인물을 찾은 것 같았다. 이름이 오유나라고 했지? 법무법인의 친구가 있어. 디지털 흔적 추적의 달인이야. 조난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무료 공익조사라고 생각하자. 이틀 후 지혜는 노트북과 심각한 얼굴로 서연의 아파트에 왔다. 결과가 좀 이상해. 그녀가 브라우저에서 여러 탭을 열며 말했다. 화면에는 유나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이 떠 있었다. 10개월 전에 막 활동을 시작한 인스타그램. 값비싼 카페, 미술관, 부티크에서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 가족 사진도, 오랜 학교 친구들도, 지난 1년 전의 삶의 흔적도 없었다. 유령 같네. 서연이 말했다. 잠깐,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야. 지혜가 말했다. 그녀는 주민등록 데이터가 담긴 다른 탭을 열었다. 친구한테 좀 더 깊이 파달라고 했어. 오유나, 부모님 안 계심. 18살까지 도시 외곽의 희망의 집 보육원 거주자로 기록됨. 그 이후 데이터는 거의 없음. 그냥 편의점 알바, 가게 점원 같은 임시직 기록만 있다가 갑자기 1년 전에 소박한 원룸 아파트 주소로 된 주민등록증이 생겼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며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이 형성되었다. 민주는 우연히 서연과 닮은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는 분명 사립탐정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완벽한 목표물을 찾았을 것이다. 딱 맞는 얼굴을 가졌고 궁금해할 가족도 없고 의심할 친한 친구도 없으며 조종하기 쉬운 재정 상태에 있는 소녀를. 그는 그냥 미친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포식자였다. 맙소사. 서연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거야.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지혜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동화를 제안했고 그 불쌍한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어. 유나에 대한 진실은 서연에게 마지막 전환점이었다. 미스터리는 풀렸다. 드라마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민준의 실체를 보았고 유나의 비극을 이해했다. 이제는 정말로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었다. 됐어. 서연이 다음 날 지혜에게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단호하고 최종적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난 다시 지어야 할 내 삶의 잔해가 있어. 그날 오후 서연은 창고로 사용하던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방구석에는 먼지 쌓인 천으로 덮인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물건이 서 있었다. 나무 이젤. 그 옆에는 캔버스, 뻣뻣해지기 시작한 붓들, 그리고 일부는 이미 말라버린 유화 물감 튜브들이 담긴 큰 상자가 있었다. 그림은 민준의 세계가 그녀를 삼키기 전 그녀의 세계였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했다. 세계 혼돈, 강렬한 테레비뉴, 냄새, 마음속을 캔버스에 쏟아낼 수 있는 자유. 민주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것을 어수선하고 돈 안 되는 취미라고 불렀고 이는 서서히 서연의 열정을 죽였다. 새로운 에너지로 서연은 그 방을 청소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모든 물건을 꺼내 넓은 빈 공간을 남겼다. 그녀는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창가에 이젤을 설치했다. 그녀는 물감 상자를 열었고 그 익숙한 냄새가 그녀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녀는 중간 크기의 빈 캔버스를 설치했다. 계획도 스케치도 없었다.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냈다. 그녀의 드레스에서 온 깊은 에메랄드 그린. 그녀의 상상 속에서 유나가 말했던 남색 실크 잠옷의 미드나잇 블루.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는 햇빛의 밝은 노란색.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는 타오르는 주황색의 굵은 붓질을 더했다. 용기의 색, 분노의 색, 삶의 색. 그녀의 손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색을 섞고 감정으로 가득 찬 추상적인 붓질을 했다. 그녀는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었다.
붓질 한 번 한 번이 마치 되찾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한때 넘겨주었던 영혼의 영토를 한 뼘씩 되찾는 것. 몇 시간 후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은 물감으로 뒤덮였고 등은 약간 뻐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 앞에 캔버스는 혼란스럽지만 조화로운 색의 소용돌이로 살아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정의 초상화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날부터 그 방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스튜디오였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서연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한 번에 한 붓질씩. 그 후 몇 달 동안 서연의 스튜디오는 그녀의 세계가 되었다. 테레비뉴와 유화물감 냄새가 그녀의 향수가 되었다. 캔버스들이 구석구석 쌓여갔다. 각각은 그녀 자신과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의 대화였다. 어두운 색과 분노의 붓질이 지배하는 캔버스가 있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가득 찬 것도 있었고, 낙관적인 밝은 색으로 폭발하는 것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나 유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에 한 그림씩 자신만의 세계를 재건하느라 너무 바빴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물감 묻은 손으로 붓을 닦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 유나예요. 서연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나머지 메시지를 읽었다. 정말 무례한 부탁인 거 알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제발 잠깐만이라도 서연 씨랑 얘기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서연은 의자에 앉아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의 그림자가 외치는 첫 번째, 본능은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이건 함정일 수 있어. 민준이 시켰을지도 몰라. 너무 위험해. 하지만 그녀가 눈앞의 캔버스, 거의 똑같은 두 인물이 등을 맞대고 서 있는 추상화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여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빌린 여자,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감옥에 사는 여자. 그녀의 새로 자라난 공감 능력이 경계심을 이겼다. 유나는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료 희생자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답장을 입력했다. 괜찮아요, 유나 씨. 언제 어디서 볼까요? 그들은 이틀 후 민준의 사교계 레이더 범위에서 멀리 떨어진 삼청동의 작고 오래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녀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서연은 이상한 확신과 섞인 긴장된 떨림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이것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나를 직접 만나는 것은 결혼식 재단에서 그녀를 본 것보다 훨씬 더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이 먼저 도착해 가장 외진 구석 자리를 골랐다. 유나가 들어왔을 때 서연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과거의 유령을 보는 것 같았다. 유나는 분명 엄청나게 비쌀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 의상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서연의 얼굴은 초췌하고 불안으로 가득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서연 씨. 유나가 앉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괜찮아요, 유나 씨.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선 뭐 좀 주문해요. 주문이 오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유나는 마침내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더듬거리다가 댐이 터진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보육원에서의 삶, 요리사가 되겠다는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 민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잘 차려입은 여자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야기했다. 그 여자는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안했다. 큰 월급, 아파트, 그리고 다른 수당들이 있는 개인 비서직. 당시 고시원 월세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유나에게 그 제안은 기적과 같았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에티켓 수업에 등록되었고 패션 잡지 한 무더기를 받았으며 가장 이상하게도 한 여자의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받았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 여성분의 스타일을 매우 존경하세요. 그 비서가 말했다. 고전적인 우아함에 대해 배우시길 원해요. 사진 속 여자는 물론 대학 시절의 서연이었다. 저는 그냥 괴짜 자선가라고 생각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대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민준 씨가 저한테 청혼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혼식에 대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서연의 웃음에 대해, 그리고 그 후 민준이 점점 더 집착하고 이상해졌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무언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특정 향수를 쓰도록 강요하고, 말투가 같지 않다고 비판하며 항상 서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물과 비교하는 것. 서연은 끼어들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민준을 향한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답답해졌다. 그녀는 눈앞에 연약한 소녀, 악랄하게 이용당한 상황의 희생자를 보았다. 유나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흐느낌을 참았다. 서연은 손을 뻗어 유나의 차가운 손등을 만졌다. 내 잘못이 아니야, 유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너도 나처럼 희생자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는 널 본 적이 없어. 유나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쌍둥이의 얼굴에 담긴 공감을 보자 그녀는 더욱 흐느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 씨? 그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주는 널 결코 유나로 보지 않을 거야. 그는 영원히 널 내 그림자로 바꾸려고 할 거야. 문제는 네가 그림자로 사는 삶이 너에게 충분한지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 서연은 냅킨 한 조각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내가 널 위해 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 하지만 얘기할 친구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만남은 라이벌이 되어야 했던 두 여자 사이에 조용한 이해로 끝났다. 그들은 같은 집착의 동전의 양면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나는 이 세상에 자신을 진정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유나와의 만남은 서연 안에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분노가 아니라 진실로 이 책을 덮을 필요성을. 그녀는 민준이 상처 입은 전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한 개인으로서 그 진실을 그의 입에서 듣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예전 아파트에 두고 온 마지막 물건들을 좀 가져가야겠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아요? 수학이 넘어 민준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차가웠다. 그는 분명 서연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빨리 해, 서연아. 향수에 젖을 시간 없어. 오래 안 걸릴 거야. 서연이 약속했다. 다음 날, 서연은 한때 그녀의 집이었던 아파트에 먼저 도착했다. 대부분의 가구는 이미 옮겨져 메아리와 기억만 남았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오래된 스케치북과 몇몇 개인 소품들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를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기다렸다. 민주는 값비싼 셔츠와 고급 시계를 차고 짙은 우월감의 아우라를 풍기며 도착했다. 그래서 네 물건 어딨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이 차분함이 민준을 처음으로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드라마, 눈물 혹은 분노를 예상했다. 그는 이 평화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유나 씨랑 얘기했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문장은 방의 정적 속에서 돌처럼 떨어졌다. 민준의 얼굴빛이 즉시 변했다. 그의 거만함에 금이 갔다. 그가 숨기려 애쓰는 공황으로 대체되었다. 무슨 소리야? 나 다 알아. 민준 씨.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네가 어떻게 그녀를 찾았는지 알아. 훈련과 내 사진들에 대해서도 알아. 내 그 한심한 계획 전부를 알아.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한심한 게 뭔지 알아? 넌 아내를 원한 게 아니야, 민준 씨. 넌 인형을, 프로젝트를 원했어. 넌 너무 비겁하고 자기애가 강해서 결점이 있는 진짜 여자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넌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복제품을 만들려고 한 거지. 너 미쳤구나. 민준이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쓰며 쉬쉬거렸다. 미친 건 내가 아니야. 서연이 받아쳤다. 난 방금 제정신이 들었어. 난 네가 불쌍해, 민준 씨. 정말로. 넌 네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어. 돈, 지위, 이미지. 하지만 여기 안은 서연이 민준의 가슴 쪽을 가리켰다. 넌 너무 공허해서 행복을 조작하고 위조해야만 했어. 네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병이고 소유욕이야. 서연의 모든 말은 민준의 방어벽을 허무는 거대한 망치였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서연이 말한 모든 것이 명백한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기에 서 있었다. 말없이 완전히 노출된 채. 더 이상 성공한 CEO가 아니라 산산조각 난 집착을 가진 한심하고 작은 남자로서. 서연은 돌아서서 그녀의 작은 상자를 집었다. 잘 가, 강민준. 그녀가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언젠가 네가 사랑할 진짜 무언가를 찾길 바라. 아마 너 자신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방금 폭로된 진실로 메아리치는 텅 빈 아파트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민준을 남겨두고 유나는 이틀 동안 서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로 사는 삶이 너에게 충분한가? 그날 밤 민준은 매우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분명 서연을 막 만나고 온 것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고 유나가 준비한 저녁 식사에 대해 불평했다. 바로 민준 자신이 그녀에게 준 레시피였다. 맛이 안 맞아. 양념이 이상해. 그가 접시 위에 음식을 게으르게 뒤적이며 투덜거렸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에 방아쇠가 된 문장을 중얼거렸다. 서연이는 이 요리를 절대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유나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식탁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맞은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세상을 주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대가로 한 남자. 그녀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이 증발했다. 차가운 명료함으로 대체되었다. 제 이름은 유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유나의 말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저는 이 음식 싫어해요. 그녀가 자신의 접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드레스도 싫어요. 저 책장의 책들도 싫고 다른 사람의 유령으로 사는 건 제일 싫어요.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유나는 일어섰다. 그녀는 그들의 넓은 침실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디자이너 의류로 가득 찬 큰 옷장을 무시했다. 그녀는 가장 아래 서랍을 열고 낡은 배낭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이전 삶에서 가져온 유일한 가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박한 옷 몇 벌, 지갑, 그리고 졸업장만 넣었다. 그녀는 푹신한 침대 위에 민준이 준 모든 신용카드, 보석,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황금 세 장의 상징들. 그녀는 침실을 나와 여전히 식탁에 굳어있는 민준을 지나쳤다.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나는 아파트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어디로 갈지 몰랐다. 돈도 많지 않았다. 살 곳도 없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졌다고 느꼈다. 그녀 자신을. 그녀는 그림자를 떠나 아직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새벽을 향해 걸어갔다. 1년 후 인사동의 한 미술관은 활기차고 밝았다. 하얀 벽들은 색과 감정으로 폭발하는 커다란 캔버스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예술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섞였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박서연, 즉 작가가 서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재건이라는 제목을 붙인 첫 개인전의 오프닝 밤이었다. 서연은 달라 보였다.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을 발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베이지색, 리넨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 자신만의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한 늙은 미술평론가와 그림에 대한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 중 상당수에는 이미 판매됨이라고 쓰인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지혜는 바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촉촉했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잔을 들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갤러리의 더 조용한 구석에서 서연은 익숙한 인물을 보았다. 유나였다. 그녀도 달라 보였다. 머리는 시크한 단발머리로 짧게 잘라 더 신선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는 앞치마 아래 깨끗한 흰색 요리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서연 씨. 서연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유나가 말했다. 그림이 정말 대단해요. 느낄 수 있어요. 와줘서 고마워, 유나. 일은 어때? 아직 주니어 셰프지만 방금 제 첫 번째 스페셜 메뉴를 만들었어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진심 어린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힘들지만 이건 다 제 것이에요. 그들은 짧게 포옹했다.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은 두 생존자 사이의 포옹이었다. 유나가 일하러 돌아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한 후 서연은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들고 방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1년 전 그 결혼식에 걸어 들어갔던 여자에게로 향했다.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찼던 그녀는 자신을 해방시킨 히스테리한 웃음을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초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가였다. 창조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폐허를 다채롭고 혼란스럽지만 아름답고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재건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다. 평화롭고 온전하며
완전히 그녀 자신만의 미소였다. 서연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때로는 상처 속의 웃음이 가장 진정한 힘의 시작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본 후 여러분은 어느 팀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강민준 업보 청산팀이라면 눌러주세요. 그는 그에 합당한 결말을 맞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최고의요는 강민준 회계팀이라면 눌러주세요. 그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요. 이유를 써주세요. 제가 전부 읽어보겠습니다.